저는 일단 서울의 아파트 가격, 특히 이제 이 고가 지역의 아파트는 너무나도 많은 거품이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8월이나 9월 어느 즈음부터 좀 위험해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고가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저는 명백한 버블의 영역에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값이 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울의 외곽권이나 일부 이제 경기도 지역은 그렇게 고평가 상태가 아니에요. 가격 합리화가 온다. 그렇다면 그때는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자, 이재명 정부 시작한 지 이제 50일 정도 지났는데, 뭐, 6.27 대책이든 그 이후에 새우 나올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 일단 이전에 경기가 좋지 않고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반토막 났었는데, 어쨌든 올해 상반기 집값이 올랐죠. 네. 서울의 뭐 일부 지역, 또 뭐 지방은 아니기도 하겠지만, 단기간 집값 크게 올랐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예,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첫째는 스트레스 DSR 3차가 이제 7월 달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당연히 그 전에 따른 마지막 이제 연끌 수요가 그렇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미국 주가 어땠죠? 분위기 엄청 좋았죠. 한 좋았죠. 두세 달 되게 좋았죠.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뭐 좋죠. 5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3,100, 200 뭐. 맞아요. 지금 상당히 단기간에 어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심리가 부동산에도 같이 저는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담대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 내놓았는데, 이제 뭐 많은 분들 부동산 관련 관심 있는 분들 아실 텐데, 핵심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칠 것인지. 저도 이번 대책 보면서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와, 너무 강력하다. 네, 내용을 좀 잠깐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부분 다 수도권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 특히 그 중에서도 그렇죠. 이제 서울이 제일 뜨겁기 때문에. 수도권 서울 잡겠다는 거죠. 네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수도권에서도 안 좋은 지역들이 있는데 이걸 통으로 묶어서 한 게 조금 그러니까 좀 핀셋 규제를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통으로 묶어서 했는데 내용을 좀 보시면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6억 원 이상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14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 일단 6억 원까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네. LTV가 제로예요. 그래서 내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내가 세 번째를 사고 싶어? 그러면 전액 다 현금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1주택자인데, 자, 1주택자가 뭐 갈아타기를 하거나 할 때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신규 주택을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에는요, 조건이 어땠냐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만 처분하면은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LTV 같은 경우도 70%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규제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LTV가 50%입니다. 물론 사실 LTV가 아무 의미 없죠. 왜냐하면 최대 대출이 6억인데 이쪽 지역은 뭐 20억, 30억, 40억, 50억짜리 집도 많은데 20억짜리 집에 LTV 50%면 10억인데 그렇죠. 최대가 6억까지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실 이건 뭐 거의 있으나 마나한 의미인 것 같고요. 네. 자, 거기다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우리가 혹시 기억나세요? 40년, 심지어는 50년짜리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30년으로, 최대 30년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최대가 6억이 대출 가능하잖아요. 근데 6억을 30년 동안 상환을 하면은 거의 매월 300만 원씩 갚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네.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6억 하면 진짜 뭐 부자로 할 수 있는 금액은 절대 아니고 맞아요. 뭐 엄청 큰돈이지만 옛날처럼 큰 돈이 안 느껴지는데 네. 매월 거의 300만 원을 30년? 32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이거를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그렇죠? 자, 거기다가 이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새 아파트 지금 입주할 때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데 보통은 내가 계약금 중도금 내고 잔금을 치를 때 내가 전세를 받아서 그렇게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전부 다 내 돈으로 납부를 하고 난 이후에 전세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내 돈으로 하라는 얘기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거기다가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도 요게 LTV가 80% 그래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70%로 줄이고 거기에 플러스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의무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강화를 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규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전부 다 수도권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비수도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도 6억이 아니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책 대출에도 이제 이 최대 대출 한도를 지금 줄여버렸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어요. 자, 어떻게 영향이 있냐? 우리가 이제 매매, 주택을 구입을 할 때 받는 정책 대출이 이제 디딤돌 대출이고, 전세도 대출 받잖아요? 요게 버팀목 대출인데, 보시는 것처럼 2억 5천에서 5억까지 받을 수 있었던 대출을, 디딤돌 대출을 2억에서 4억까지. 그래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대출, 우리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그다음에 신생아 특례 이런 정책 대출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이제는 뭐예요? 한도가 작게는 5천, 많게는 1억까지 감소하는데 이게 수도권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대출의 장점은 금리가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매우 저렴하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혜택도 줄어들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전세 같은 경우도 보시면 1억 2천에서 많게는 3억까지 대출을 지금 해줬는데 이제는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정책 자금에 대한 이 대출의 한도도 많이 줄어들었다. 자, 그러면 이러한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저가 지원 영향이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30대, 40대가 집을 주요 사는 층인데 작게는 5천에서 1억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좀 많으면 2, 3억이나 한 4억, 5억 정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최대 6억까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가 지역은 영향이 별로 없겠지만 고가 지역일수록 영향이 좀 클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공시지가 2억 아파트는 악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택수에도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공시지가 2억이면 대략 한 3억 5천 정도의 지방의 아파트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3억에서 한 6억 정도 매매 가격인 지역들로 상대적인 수요가 좀 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10억이야. 왜냐하면 최대 대출 6억까지는 해주니까 뭐 작게는 2, 3억에서 많게는 한 4억 정도 내 자금에다가 최대 대출 6억 받아서 물론 30년 내에 갚아야 되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10억 원 이하 정도로는 수요가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분양 데이터를 보면은 84 타입, 그래서 30평대 기준으로 4억이나 5억 이하로 분양가 찾기가 정말로 쉽지 않아요. 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보다 더 낮은 가격에 분양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잘 찾아보면은 이런 미분양 중에 보물도 좀 숨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핵심 정리 한번 해주셨는데 네. 주담대 금지 이후에 지금 현재 네. 한 6월 27일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한 달 좀 안 된 거죠? 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은 좀 변화가 있는지랑 사람들 심리는 요즘 어떤가요? 네,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네. 네, 요걸 데이터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전국의 지금 상황을 데이터로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면 이제 KB 부동산에서 만든 이 매매 전세 수급과 거래 동향 데이터가 부동산 시장에 가장 빠르게 발빠르게 알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자, 먼저 이제 서울을 좀 보시면 요 빨간색 선이 있죠. 네. 이 빨간색 선이 매수자 많음입니다. 근데 매수자가 많은 게 지금 확 내려왔죠? 거의 지금 매수자가 거의 바닥 근처까지 와 있고요. 파란색이 매도자 많음인데 요게 지금 매도자는 계속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뜨거웠을 때가 이제 6월 22일 요 주간이 지금 가장 뜨거웠거든요. 얼마만큼 뜨거웠냐면 2021년 한 10월 달 정도만큼 정말 뜨거웠어요. 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지금 딱 3주 만에 급격하게 지금 내려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이 상당히 지금 매수자는 급격하게 지금 감소하고 팔고 싶은 사람은 다시 지금 늘고 있는데 자, 거래량을 보잖아요. 거래량은 훨씬 더 지금 처참합니다. 자, 요게 지금 거래 동향 데이터거든요. 네. 자, 거래가 활발한 거는 거의 없고요. 빵입니다. 거의 빵이고요. 네. 거래가 이제 한산한 게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거래 동향이 9.4예요. 그러면 이거는 작년 한 연말 정도 분위기? 딱 3주 만에 지금 급격하게 꺾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거래가 꺾이는 거는 지금 최근 한 5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주담대 금지 이후에 거래량 엄청 줄어들었다는 거죠.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요. 중요한 네. 포인트는 매매만 주는 게 아니라 전세도 보시면 전세도 지금 17.5밖에 안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지난 한 2023년 이후로 처음에 이렇게
지금 훅 떨어진 게. 그래서 매매뿐만이 아니라 전세 시장마저도 지금 거래가 완전히 지금 급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물은요? 네, 매물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현재 매물의 상황을 리치고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물 진감을 누르고요. 여기서 서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지금 매물이에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매물은 지금 계속 지금 감소 지금 하고 있죠. 네. 예, 여전히 지금 매물은 상당히 작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 매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도 줄어들면서 지금 거래는 완전 급감을 하고 있는 거죠. 매매 전세 전부 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뭐 매물을 뭐 팔려고 지금 내놓거나 이런 지금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지금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렇다 해서 뭔가 집을 가지신 분들이 급하게 집을 내놓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그런 거예요. 상황도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둘 간에 이제 지금 이 힘싸움이 이제 계속되는 거잖아요. 네, 네.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좀 더 가게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일단 서울의 아파트 가격, 특히 이제 이 고가 지역의 아파트는 너무나도 많은 거품이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럼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네. 봤을 때 여전히 이제 제가 올해 하반기를 저는 위험하게 보고 있고 아마 8월이나 9월 어느 즈음부터 좀 위험해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2025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08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8, 9월 달 정도부터는 뭔가 좀 징조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8, 9월 때부터 위험하다고 보시는 뭐 이유가 뭔데요? 일단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거고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현재의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게 얼마나 고평가 요게 이제 서울의 전체 데이터이긴 하지만 서울의 지금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379입니다. 제가 이제 10년 한번 올까 말까 한 초래 매도기로 할 때 21년 연말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 DSR 3차와 더불어서 정부가 이제는 최대 대출을 6억까지를 완전 고정시켜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요가 급격하게 아마 쪼그라들 겁니다. 뭐 30억, 40억, 5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은 현금을 이제는 최소한 10매덕에서 20매덕, 30매덕을 가지고 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수요 자체를 완전히 이제 옥죄어 버렸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런 얘기를 했죠. 맛보기에 불과하다. 좀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심지어는 뭐 이런 2차 찌라시도 나돌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 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은 좀 진정을 좀 시키고 이런 자금들을 좀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물꼬를 좀 바꾸려고 하는 이런 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저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여전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이런 가능성까지 혹시라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같이 겹치게 된다라면은 너무나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서울의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이루어져서 그러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80% 상향하는 방향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제가 기사 봤는데 이건 뭐 찌라시인 건지 뭐 진짜 검토하고 있는 사실인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 비율이 인상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지금 검토를 아마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지금의 이런 대출 옥죄기로는 계속 시장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일단은 극약 처방을 지금 내린 건데 시장이 조금이라도 다시 뭔가 좀 이런 올라가는 기미가 있다라면은 어쩌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60%에서 80%로 상향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세금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30억짜리라고 해서 30억이 아니라 공정 시장 가액 비율에 따라서 이게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비율이 60에서 80%로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 관련 보유세나 종부세나 이런 것들이 다 따라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증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빠르게 증여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출 옥죄기로 시장을 앞으로 더 누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 주셨는데 아까처럼 6.27 대책 그 분석하신 거에 따르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없어질 텐데 왜 누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많이 눌리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충분히 이제 눌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고가 시장일수록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23년부터의 부동산 시장의 이제 큰 문제점이 뭐냐면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시장에 큰 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지 않은 거래량으로 지금 신고가를 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을 약간 왜곡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출을 옥죄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대출을 옥죄잖아요. 거래가 보시는 것처럼 완전 급감을 할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급감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내가 돈이 있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현금 가지고 살 거고 그런 것들이 일부 지금 대출 규제를 이렇게 강력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도 지금 신고가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거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에 대한 오판을 할 수 있는 시장은 다시 또 뜨거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6억 대출 한도와 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가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시장 만들어 서민이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돈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사지 말라는 거냐? 그런데 저는 정부의 취지를 어떻게 느껴보냐면 이제 서울에 이제 집값이 특히 이제 고가 시장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고 고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을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정책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다. 뭐 계속 할 수는 없죠. 네, 계속 가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이 좀 진정되고 가격 정상화가 좀 이루어지면은 그때 가서는 저는 또 정책을 다시 또 풀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뭐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뜨거워진 과열된 시장을 좀 워워시키는 이런 측면의 의미가 좀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진정이 좀 됐을 때 그때 가서는 또 정부에서 또다시 대출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도권 강력한 규제로 인해 투자 자금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풍선 효과처럼 유입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 또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가깝게 보이시나요? 일단 이것 때문에 당장 뭐 지방 시장이 뭐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건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방은 규제를 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올해 가을 연말 특히 내년부터는 이렇게 대세 상승하는 지방 지역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고요. 제가 울산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좋게. 그다음에 제가 또 얘기했던 게 올해는 제가 대구는 또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근데 대구도 약간 지금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에 지방이 각광을 받는 건 아직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지방은 워낙 그동안 가격이 억눌려져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방 아파트와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이 가장 격차가 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만큼 이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건축비나 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 똑같거든요. 거의. 더군다나 이제 진짜 공급 절벽은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아파트 가격을 저는 이제 한 올해 말 내년부터는 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지역들이 지금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집값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많이 회복된다는 건가요? 네. 네. 지금 사는 게 기회일 수도 있는 건가요? 경매나 이런 걸로 하면은 지금 사는 것도 저는 기회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저도 한 5년 반 만에 저도 최근에 아파트를 하나 매수했습니다. 저평가된 지역에. 네. 이유가요? 혹시 어느 쪽 그래도 지역이 힘들면 도라도? 네. 경기도에 이제 분양권을 하나 받았고요. 네,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저평가된 요인들이 이제는 반대로 굉장히 이제 상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이 다 보여서, 그러니까 수요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또 호재도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매수를 했고, 아마 올해 연말 내년 정도부터는 저도 본격적으로 좀 더 부동산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정책 같은 게 충분한 예고 없이 발표되고 즉시 시행됐잖아요. 6.27 이후에 28일부터. 제가 이거 그게 또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주말임에도 바로 시행됐었는데 이런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과 그에 따른 보완책은 뭘까요? 아마 정부에서도 부작용을 저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있겠죠. 부작용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됐지만 계약금 2억 날렸다. 그걸 누가 구제해 주죠? 그렇죠. 아무도 구제 안 해주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겠다, 그거는. 맞아요. 진짜 열받죠. 그 당사자가 된다면 맞습니다. 이게 뭐 국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단 말이 그분한테는 해당이 안 그럼요. 되죠. 그러니까 아니 2억이라는 돈이 여러분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너무 이제 안타까워요. 그래서 왜 정부가 그랬는지는 취지가 이해됩니다. 이걸 또 뭐 미리 발표를 하면은 그 사이에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연끌을 하거나 또 이럴까봐 약간의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 막상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나도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좀 주는 게 최소한 피해자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라는 게 이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 나오면서 특정 지역의 가해를 반복시켰던 이유는 뭐고 이를 막을 근본적 해결책은 뭘까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3구랑 용산 토지거래허가 토호제 풀었다가 묶으면서 마용성이 마포와 성동구가 막 오르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거를 이제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어떤 깊은 고민 없이 또 부작용 없이 이제 했던 부분들이 저는 좀 크다라고 보고요. 토호제를 저는 왜 풀었는지 아직도 저는 너무 미스테리합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지역을 토호제를 풀어보니까 순식간에 미친 듯이 이게 난리가 났고, 그리고 다시 이걸 또 다 묶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말로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 있어서는 이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말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한 이후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토호제나 이런 거는 정말 거의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토호제에서 시장이 잡혔나요? 시장이 안 잡혔어요. 오히려 거래만 너무 위축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호제는 저는 정말로 의미가 없다. 하지만 대출이나 이런 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좀 감안을 하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사실 데이터로 시장을 예측하는 게 어그러진 게 이제 언제부터냐면 23년, 24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절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전국의 지역이 100개가 있잖아요. 이 100개 중에 95개 이상은요. 21년 10월에 고점을 여전히 회복 못했습니다. 네, 여전히 그때보다 한참 낮은 가격, 조금 낮거나 많이 낮거나 전국의 대다수가. 근데 서울 강남의 고가 지역의 일부만 지금 정고점 뚫고 지금 완전 신고가 지금 행진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일부 지역에 지금 이렇게 고가를 간 거 가지고 이제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어떤 열풍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든 이런 원인들이 저는 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호떡 뒤집듯이 그냥 뒤집는 23년과 24년에는 그렇게 막 50조씩 쏟아부어가면서 특례대출 쏟아부어가면서 그 다음에 증여세 뭐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증여세 비과세 한도도 5천이 아니라 1억 5천까지 늘려가면서 또 그때는 또 집값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약간 활기를 돌게 하기 위해서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서 이제는 또 갑자기 이렇게 너무 강력한 규제로 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저는 어떤 정권과는 상관없이 부동산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어떤 뭐 거기가 국토부가 됐건 뭐 어디가 됐건 뭔가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한 방향을 좀 가져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뜨거운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 서울의 지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요 사상 최고치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 중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데가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거든요. 그중에 고가 아파트 여기가 제일 좋은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주택담보 연체율은 지금 사상 최고치고요 경매 건수도요 22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시장인데 경매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2020년은 굉장히 저금리였잖아요. 자, 근데 이 저금리가 보통 이제 5년을 묶어놓고 5년 이후에 다시 이제 금리가 바뀌는데, 그러면서 지금 2020년 대비해서 2025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환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이 지금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부담을 못 하니까. 거기에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먹거리 증가나 이런 것들 생활비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특례대출, 저는 참고로 이제 28년이나 29년까지는 저는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 특례대출이 23년, 2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 이 특례대출이란 건 뭐냐면요 딱 5년 동안만 혜택을 받는 겁니다. 5년 동안만 어떤 지금의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비해서 낮게 받는 거예요. 자, 근데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자, 그럼 23년, 24년, 5년 다음은 몇 년이요? 28년, 29년. 네, 그래서 특례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증가하고 이런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증가하는 것처럼 28년, 9년에 또다시 이런 게 시장에 저는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좀 악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래량이라든가 호가, 실거래가 지표 등 다양한 지표인데 가장 주목해야 될 데이터나 신호는 뭘까요? 세상의 모든 건 다 확률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환율이 한 1,300원, 60원이나 60원 밑으로 떨어져서 저는 그때 추가 매수를 저는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올까 달러에 몰빵하자 이게 아니라 확률적으로는 경기 침체 리스크가 저는 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적정수준 밑으로 올 때는 달러를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1360원 바로 밑에서 매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 가장 큰 리스크 지금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석학들과 그루들 중에서도 올해 하반기를 위험하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뭐 사상 최대 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근데 리스크는 저는 꽤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저는 달러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뭐 경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다면 한국 돈은 지금 훨씬 더 지금 환율이 더 밑으로 떨어졌어야 되거든요 1300원 초반 정도는 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은 138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저는 신호를 저는 원달러 환율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과 한국 부동산이 관련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지금 부동산 지표 중에서도 제가 아주 주목해서 보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 신용 정책을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매물 건수 나누기 거래 건수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온 매물이 얼마나 잘 소화가 되는지. 근데 이 지표가 이렇게 이제 한 10% 이상 올라왔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요때 이제 잠깐 10% 가까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 요때 이제 한 10% 이상 올라가면서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역대급 사건이 터졌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2년 하반기 7월 달에 요때도 10% 이상 하면서 요때도 22년 하반기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 꽤 충격이 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지표가 얼마냐? 가장 최신 데이터가 5월 데이터인데 9.8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내려갔다 출렁출렁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지금 신용 정책이 어느 정도 지금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10 이상 올라간다. 그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신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자, 시중에 지금 유동성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에. 이게 뭐냐면은 M1 통화량을 M2 통화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M2 통화량과 M1 통화량의 증가 속도를 비교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은 시중에 단기 유동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거죠. 자,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유동성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지금 돈이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보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때 22년 하반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었죠?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22년에 약간의 발작 증상과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이 단 한 4, 5개월 만에 서울도 지금 22% 이상 단기간에 급락을 했었고요. 자, 근데 지금도 보시면 이걸 제가 조금 날짜를 좀 당겨 볼게요. 자, 지금도 보시면 어때요? 시중 유동성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의 단기 유동성이 지금 계속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좀 더 하반기에 만약에 이 추세대로 간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신호다라는 거죠. 자, 유동성금 얘기해 주셔서 한국은행에서 올해 기준금리 2번이나 했었고 하반기에도 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플러스로 이제 정부에서도 2차 추경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사실 다 유동성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이런 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없을까요? 네, 충분히 유동성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인구가 줄어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면 즉 돈이 더 많이 풀리면 부동산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오르죠. 네,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지표를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단순 유동성이 아니라 이 유동성의 데이터를 보는 게 M1과 M2거든요. 그래서 M1 통화량이 이제 뭐 단기 유동성, M2가 이제 요거보다 조금 중장인데 이거의 비율을 보면은 그래서 M2 통화량이 느는 속도 대비해서 M1 통화량이 느는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지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돈을 풀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표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단기 유동성 시장은 계속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이제 2010년대에는 이렇게 유동성이 계속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좋을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코로나 때 보시면 정말 역사적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이제 유동성이 증가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과 부동산에 전부 다 큰 상승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유동성은 풀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게 단기 유동성 증가로 전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팩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부동산 시장이 어쨌든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인데 이번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몇 번, 한두 번 이어져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과거와 좀 다른 건가요? 만약에 이제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는 저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 네. 자,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는데 한국만 금리 인하를 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경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 거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시장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안으로 지금 골병이 들고 있는데 겉으로만 지금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게 아니라 막 자산 시장 더 좋아. 근데 이런 엇박자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PF 문제는요? 지금 이미지도 하나 가져오셨는데. 네. 자, PF 관련한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부동산 PF 연체율이요. 처음으로 지금 4%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시면 23년 3월 달에 지금 2%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계속 지금 거의 4.5%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근데 부동산 PF 관련해서 정부에서 각종 지금 정책들을 펼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총선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체율이 올라가는데 자, 정말로 심각한 거는 뭐냐면 요 토담대입니다. 토담대. 토지담보대출.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지금 23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별로 안 늘었죠. 한 6%, 7% 정도? 자, 그런데 여기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하더니 25년 지금 3월 달 기준으로는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무려 몇 %냐? 지금 28%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30%예요, 지금.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는 뭔가 뭐 자산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안으로는 계속 지금 골마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근데 지방 미분양 문제도 심각한데 이거에 건설사 위기를 넘어서 뭐 이금융권 부실도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있나요? 네, 지금 미분양 데이터를 보잖아요. 너무너무 위험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정부에서 정말로 발빠르게 여기에 대한 저는 대책을 좀 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미분양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지금 2007년부터의 지금 미분양 데이터입니다. 자, 이거 보면, 최근에 지금 별로 안 늘고 있는데? 옛날 거랑 비교하면 뭐. 네,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평균 근처로 보이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미분양이 안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체 미분양이 아니라 악성 미분양이라 하는 아파트가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을 보겠습니다. 자, 이 미분양 데이터를 보잖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악성 미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 아파트를 다 지으려면 어떤 돈이 들겠어요? 건설비, 자재비, 인건비, 뭐 홍보비 이 모든 비용을 이미 다 들여서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쓸 돈을 이미 다 썼어. 그런데 아파트가 안 팔리고 그래서 재고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자빠지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 이렇게 이 늘어나는 속도는요.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처음입니다. 그리고 요 정도 27,000채 정도 되는 건요.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빠르게 저는 정부가 판단을 좀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분양, 특히나 이제 수도권 일부나 지방에 지금 미분양이 심한데 이 미분양에 대한 좀 강력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줘서 이런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설사나 이런 것들이 좀 유동성이 좀 돌면서 시장을 좀 큰 물줄기를 좀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자칫 이대로 쌓이면은 정말로 생각보다 굉장히 큰 파장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분위기 좋은 데가 어디죠? 서울이요? 서울이죠. 자, 그런데 서울에 악성 미분양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위기 좋으니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서울의 악성 미분양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의 전체 미분양 데이터입니다. 서울에도 여전히 1,000채 가까운 미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런데 악성 미분양을 보잖아요. 어때요? 악성 미분양이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미분양이 1,000채가 좀 안 되는데 악성 미분양만 지금 거의 700채입니다. 즉 서울의 미분양 물량 중에서요. 70%가 현재 악성 미분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서울의 지금 분양 이쪽 시장도 굉장히 좋은 데만 좋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 안 좋아지면서 악성 미분양이 서울도 계속 쌓이고 있다. 이걸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성 미분양은 아무래도 좀 입지가 안 좋은가 봐요. 그럴 수 있죠. 입지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이제 분양가가 좀 비싸거나. 자, 그럼 이렇게 분석하시는 대표님은 올해 하반기랑 26년 수도권 부동산 시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죠? 수도권이라고 통틀어서 말하기는 좀 뭐할 것 같고요. 일단은 고가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저는 명백한 버블의 영역에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값이 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울의 외곽권이나 일부 이제 경기도 지역은 그렇게 고평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번에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과 가격 합리화가 온다. 그렇다면 그때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 그리고 경기도 일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지금부터 아니면 올해 말 특히 내년 정도에는 가능한 한 꼭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저 그럼 내 집 마련을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경기도나 서울 외곽에 비싸지 않은 곳은 마련해도 좋다고 하셨는데 내 집 마련할 때 좀 고려해야 할 점이나 지표, 내 집 마련 타이밍 그래도 뭘 좀 고민해야 될까요?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다 맞출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뭐 가격이 어느 정도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나도 많은 아파트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분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자, 강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포자이 아파트를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네, 반포자이 아파트를 가서 여기서 이제 투자 체크를 누르면 저희가 이전에는 그냥 지표만 보여드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챗 GPT가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3개월 뒤에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단기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든 거고 요거는 이제 꽤 정확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요게 이제 한 48억 6천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저희가 AI 모델로 추세 추정으로 만든 게 있고 종합 평가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추정으로 만든 걸로 봤을 때는 한 57억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종합 평가로 봤을 때는 이제 43억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추세 추정과 종합 평가가 추세가 비슷한 지역도 있고 좀 다른 지역도 있고 근데 여기는 좀 고평가다 보니까 종합 평가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투자 포인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전부 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리스크까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 챗GPT로 말로 다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다 아마 꽤 도움이 되실 거고 전국에 거의 모든 아파트가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거 외에도 혹시 빅데이터 기반으로 시장을 분석하시잖아요. 네.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의 흐름을 읽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단 하나의 대표는 뭐로 보시나요? 단 하나의 지표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아파트라도 이런 지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요가 지금 2점이잖아요. 즉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 수요 점수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주 점수나 이런 것들은 이 아파트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아파트를 보실 때는 일단은 거주 점수가 좋은 아파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는 수요 데이터 중에서 저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지금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21년에 지금 고점을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역사상 가장 높은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더군다나 지금 대출 규제까지 6억으로 묶어놨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을 온 김에 그러면 똘똘한 채 선호 현상 앞으로 계속 되나요? 강남 불패 신화는 여전히 앞으로 뭐 잠깐의 조정과 정책이 있어도 유효한 걸까요? 네,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곳은 여전히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서울의 고가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만들어진 지가 지금 뭐 1, 2년, 5년, 10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이런 걸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시대가 저는 시작이 되었다고 좀 보고 있는데 뭐냐면은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양극화, 더군다나 지금은 전 세계가 지금 AI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AI 패권이 뭐 짧게는 2년에서 3년, 아마도 한 5년 안에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뭐 개인이나 조직이나 이런 데도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역량이 너무나도 달라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좋은 집, 새 집, 막 넓은 집, 시설 좋은 집, 이런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계속 이제 그런 아파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리고 또 건설사나 시행사나 이런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도 어떤 진짜 뭐 완전 초 VVIP에 맞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아파트를 짓는데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고 그래서 저는 양극화의 현상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지금 너무나도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강남 서초구에서 2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 매도하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것도 일단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요 데이터가 뭐냐면 연령대별 매도자 데이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서울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를 하는지를 봤더니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50대, 그리고 60대, 70대요. 70대가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는 파는 사람이 40대가 제일 많고 50대, 60대 계속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평균이 15%라는 얘기는 누군가는 20%가 되는 거고 누군가는 10%밖에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데이터를 봤는데 너무나도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고가 지역일수록 70대 이상의 매도 비율이 아주 높은 거예요. 자, 이 데이터는 이제 등기 데이터고요. 25년 6월 때 가장 최신 데이터로 보는 겁니다. 자, 강남구 같은 경우는 40대가 제일 작아요. 50대가 제일 많죠? 파는 사람들이. 그 다음 60대가 22% 정도 되고요. 70대는 무려 23%가 넘습니다. 네. 자, 누가 제일 많냐? 네, 70대 이상이 제일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서초구랑 송파구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서초구도 지금 70대 이상의 지금 매도 비율이 거의 20%에 달합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같은 경우도 1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 평균이 15%인데 강남구나 서초구나 송파구는 거의 20%나 20% 이상의 육박하는 비율을 보여주면서 70대 이상의 분들이 강남 상부의 아파트를 지금 급하게 팔고 있다. 이렇게 좀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파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매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 찾아보니까 뭐 상해합의 마련과 자녀 증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고령층의 주택 매도라는 의견도 있던데 네. 맞나요? 근데 그거는 네. 사실 강남 상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강남 상구의 이런 아파트를 보유하시는 70대 이상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산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시고 좀 고수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또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올라갔으면은 더 이상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나이도 70대 이상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증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뭘 해야 되냐? 내 노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하나 있어요. 어떻게 노후 생활합니까? 못하죠.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요. 자, 그래서 한 30억, 40억, 5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나는 뭐 한 10억이나 15억짜리 아파트에 매매를 하거나 뭐 전세를 하거나 들어가고 일부 돈을 가지고 자녀한테 조금 증여도 해주고 내 노후 생활 자금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매도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매도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당장의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앞으로 한 10년에서 15년 지나면 이게 저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지금 40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 15년 지나면은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 60대가 돼요. 자, 그럼 이제 60대부터는 뭐냐면 집을 사는 주 수요층이 아니라 이제는 집을 잠재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노후 생활을 또 하셔야 되는데 노후에는 은퇴 지나고 65세 지나고 나면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주택을 팔아서 내가 노후 자금의 일부로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건데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제 초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좀 이게 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나중에 저는 한 10년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정도 봤을 때 그때 되면 이제 세대수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평균 연령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서 잠재적인 이런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히 좀 여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국내 고령자의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현실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생계형 매도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공급원으로 또 자리 잡게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이제 고령층의 이런 부동산 매도가 계속 시장의 대세로 자리를 잡아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6월 데이터잖아요. 6월에 서초구, 성파구, 이제 서울 전체구, 강남구인데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서울 전체에 비해서 강남구나 서초 송파구가 고연령대에 파는 비율이 더 높다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좀 중요한 게 예를 들면 과거 여기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같은 강남구 안에서 예전과 비교했을 때 늘어난 건지랑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플러스로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자산이 더 많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자산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강남구 서초 송파구에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분들이 파는 게 어떻게 보면 저기서는 정상적인 데이터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요게 지금 서울의 매도자 데이터입니다. 네. 그리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70대 이상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 올라오더니 네. 이제 매도하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과거와 비교해서도 더 많이 팔고 있다. 맞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파는 것도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강남 빼놓고 사실 별로 오른 데가 별로 없잖아요. 네, 이거 팔고. 네, 그러니까 얘를 팔아서 내 주거비 플러스 내 생활비가 되는 지역이 네. 사실 강남 상구 말고는 별로 없다 보니까 또 요런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보유 부동산이 현금화하려는 이제 고령 인구가 늘고 집을 살 청년 인구는 줄어든 인구 구조의 변화가 뭐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 10년 이후 2035년부터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좀 바꾸는 게 되는 걸까요? 단기적인 영향을 덜 미치겠지만.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2035년 지나면은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부동산 시장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대수가 감소하고 평균 연령이 이제 60세가 넘어선다, 60세 근처나 60세가 넘어선다. 그때 부동산 시장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사실 미래를 예상한다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지금의 여러 가지 이런 AI와 어떤 그 다음에 이런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또 이상기후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급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기후 문제나 AI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저는 한 짧게는 5년, 길어서 10년 안은 다 이게 어느 정도 큰 방향성이 다 결정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 가서 좀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면 긍정적으로만 보자라면 지금은요 이미 이제 뭐 다 거의 다 개발이 완료가 됐지만 그냥 먹으면 신체 나이가 뭐 10살, 20살 이렇게 젊어지는 그런 약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한 이런 세상이 올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상기후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한국도 너무 덥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나 뭐 폭염 이런 게 폭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적도 부근의 나라들은 이제는 살기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한국으로 몰려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부동산 시장에 저는 상당히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인구 구조만 보고 미래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인구 구조와 지금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런 상황들을 같이 보면서 부동산 시장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인구 구조 변화랑 AI도 얘기해 주셔서 AI나 인구 구조 변화든 변화 속에도 10년 뒤에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자산 형태는 뭐가 될까요? 가장 유망한 자산은요? 뭐 아파트도 있고 공화빌딩도 있고 뭐 지산도 있고 뭐 많은데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온라인 시장이 대체할 수 없는 부동산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바로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네. 자, 지금 살아야 되니까. 상업용 부동산이나 지금 건물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왜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 온라인이 다 시장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저는 좀 쉽지 않다. 특히 이제 온라인이 대체 가능한 이런 영역들은 더더욱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하지만 우리가 주거라는 거는 아무리 온라인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해도 내가 거주해야 될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은 계속 저는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여기에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 부동산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국이 다인가요? 아니면 전국이 다요. 전국이 다. 이제 소멸도시 제외하고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원가가 있는데요. 원가가. 자, 이제 공사비 데이터를 보잖아요. 이게 그 건설 공사비 지수라고 하는 이 데이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공사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85에서 100까지 올라온 거니까 한 15 정도. 그러면 4년이니까 4, 4, 16. 1년에 한 4% 정도. 조금 안 되게. 그럼 물가 상승 정도 사실 올라온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2020년 중후반부터 2022년 초중반까지 몇 프로 걸렸어요?
이때만 25%가 올랐습니다. 1년에 한 13%씩 오른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도 계속 또 3, 4%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비가 너무나, 그러니까 이렇게 급증한 시기는요, 역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사비가. 그래서 새 아파트를 짓는 비용 자체가 예전과는 너무나도 지금 비싸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전세계가 지정학적인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다 수입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파트 지으려고 해도. 그래서 공사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저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결국 다 포함된 게 건축비일 텐데 건축비 상승이 분양가나 청약 시장에도 보니까 영향이 좀 미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분양가를 하기 힘든 거예요. 제가 청약 관련한 데이터를 전국을 제가 훑어보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30평대 기준으로요 5억 이하짜리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4억 이하짜리가 간혹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가격은 구경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를 짓는 공사비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올라갔고 서울의 집권, 지방의 집권 공사비는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자재를 얼마나 더 고급으로 쓸 거냐 아닐 거냐의 차이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기회 중에 하나가 지금 지방의 미분양이 많은데 이 중에서 뭐 정말로 이제 30평대 기준으로 4억이 안 되거나 5억이 안 된다? 이 중에서 잘 뭐 입지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면은 그 중에 또 저는 보물이 좀 숨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방 얘기에서 5대 강력시 중에서 부산, 울산, 대구, 강주, 뭐 대전, 세종 붙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좋게 보시는 뭐 한두 개 지역만 좀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지방 광역시 중에서는 그렇게 고평가가 된 지역은 일단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그런데 이제 좋은 데이터가 나쁜 데이터가 섞여 있는 데이터도 지역도 있고 데이터가 아주 좋은 지역만도 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구와 울산이 이제 상당히 좀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울산은 이미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울산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울산은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은 초기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세가도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그렇게 고평가 상태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정도 되는, 그래서 거품이 없는 이런 시장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울산의 공급 물량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한 평균보다 좀 작은 정도의 공급이 계속. 그래서 공급이 과다가 아닌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이제 좋고요. 미분양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계속 뚝뚝뚝 지금 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제 평균 이상의 이런 상당히 괜찮은 거래량을 회복하면서 계속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 자, 거기에 보시면 외진 투자도 보시면 올해 3월, 4월 달에 어때요? 외진 투자가 좀 늘었죠. 그래서 이제는 외지인들, 즉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투자 목적으로 지금 울산의 아파트를 사는 게 요 정도 4월 달 정도의 수준은요. 22년 이후로 거의 지금 한 3년 만에 지금 요런 정도의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수급 데이터를 좀 보시면 요 빨간색이 매수자 많음인데 매수자 요 많음이 21년 요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지금 거의 한 지금 한 3년 반, 4년 만에 요 정도의 지금 매수자 많음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지금 울산이 울상인데 울상될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불이 붙어가는 이 초기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공인중개사들도 여전히 지금 울산의 부동산 시장을 계속 이제 매매나 전세 시장 둘 다 아주 좋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괜찮아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대표님 울산 계속 좋아질 거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올라갔는데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하는 거 늦은 거 아니냐. 이거는 아주 잘못된 판단인 거죠. 뭐냐면 예를 들면 서울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서울이 2014, 15년에 바닥 찍고 16, 17년 본격적으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16, 17년에 서울 사는 게 잘못된 의사결정이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울산도 지금 사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대 비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울산은 이미 이제 상승을 그래도 꽤 해왔고, 이제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막 시작할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 바로 대구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또 대구에 가서 이제 오프라인 강연도 좀 했는데, 대구는 정말 여러분들 대구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영상 보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 내 집 안 사면 언제 내 집 살 겁니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한 상반기 정도가 저는 대구의 매수 적기라고 좀 보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금씩은 올라오는데 거의 아직은 이제 흐름이 그냥 이렇게 좀 미약한 정도고요. 전세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한 보합 정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시장에 불이 붙은 모습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80까지 떨어졌어요. 굉장히 저평가 상태고요. 이 정도면은 2015년 수준입니다. 10년 전 지금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 아파트 사는 게 너무 부담이 없고, 소득 대비로 보잖아요. 와, 지금 PIR 6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저렴해요. 그래서 부담이 상당히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급 폭탄이 이제 끝났습니다. 23, 24년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공급 폭탄 끝나고 제가 25년부터 대구 부동산 좋아질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구는 향후에 계속 공급이 없기 때문에 대구는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하게 될 거다. 자, 그리고 대구도 지금 보시면 수급이 아주 미세하지만 지금 약간 이 정도의 수급이 21년 이후로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서 22, 23, 24, 25 지금 3년 반 만에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매매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어때요? 전세 수급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지금 건설사 미팅이 있어서 제가 대구에 방문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도 임장 겸 또 경매로 나온 물건이 있어서 저도 잠깐 주변을 좀 봤는데, 뭔가 시장이 지금 바닥을 치고 뭔가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보여주신 급증한 공사 비용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최근에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정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던데 네. 이러한 공급 차질이 그럼 향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 좀 공급 측면에서 어떤 변수로 좀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작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도 이제 건설비의 이런 급증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 건설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는 원래 자기네들이 예전에 생각했던 이런 공사비로 공사를 할 거라고 봤지만 이렇게 2년 동안 25%가 증가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감당할 자재비, 수가 있겠습니까? 인건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또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가 분담해야 될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런 것들이 갈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계속 갈등이 심해지고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에 혹시라도 서울에 이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땅값이 또 순식간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건설비 부담뿐만 아니라 떨어진 땅값에 대한 이런 것들을 또 조합원이 그만큼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혹시라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 정상화가 좀 이루어진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더더욱더 갈등이 전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근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 확대 정책 방향은 시장 안정에 그러면 얼마나 좀 기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이게 공급이라는 게 뭐 금방 뚝딱 한다고 해서 아파트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는 빈 땅이 거의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단계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건 사업 진행을 하려면 정부에서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한 내년 정도에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시장이 뜨거운 상황에서 자칫 또 규제를 풀어줬다가는 또 재건축 가능한 이런 아파트를 또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또 정부의 방안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으니 아마 정부에서도 저는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분위기가 침착해졌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어떤 정비 사업에 대한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좀 철폐를 하면서 빠르게 좀 서울의 공급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그 단기간에 집값이 좀 급등할 수도 있고 이전에 있던 거를 새로 짓는 거니까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공급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예를 들어 1000세대를 부시면 이게 1000세대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0세대를 부시면 이게 뭐 1500세대나 2000세대나 늘어나긴 훨씬 하니까. 더 많이 늘어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새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네. 자, 그럼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혹시 어떤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사실 6.27 대책도 아주 급하게 강력한 게 나와서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집값이 안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국제 정세나 이런 게 변화가 없는 한 이것만 가지고서는 집값을 잡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네, 앞으로는 그러면 또 강력한 것들이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대통령 코멘트도 했었는데 어떤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뭐 찌라시 이런 거 내용을 보면은 아예 전세 대출마저 이제 완전 규제를 해버리겠다. 금액을 예를 들면 전세 대출도 이제 확실하게 금액을 줄여버린다든가 뭐 이런 정책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내 집을 사기도 힘들고 서울에 그렇죠. 전세도 힘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월세 얘기를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도 매매만 거래가 주는 게 아니라 전세도 지금 거래가 줄고 있어요. 저는 전세 대출까지 갑자기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는 정말 좀 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22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강남에도 역전세 때문에 세입자한테 막 몇 억씩 물어주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맞아.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정부에서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을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전세대자금 대출 뭐 3억 이하로는 안 돼. 만약 혹시라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다시 나중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네. 그럼 그만큼 내가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힘들죠. 근데 내가 호주머니 돈이 없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좀 하셔서 신중하게 정책을 좀 꺼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일단 당장은 뭔가 2차 정책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시장이 조금 더 과열이 되는 그런 기미가 나오면 아마 2차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은 명확합니다. 너무나도 과도하게 부동산으로 지금 쏠려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자산을 주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저는 이제 부동산 플랫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르면 좋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일자리가 늘어나고 뭔가 경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튼튼하냐? 주식.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큰 틀을 이제는 부동산에서 주식적으로 전체적인 대한민국 자산의 물꼬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좋을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큰 흐름이 일단은 어떤 부동산보다는 주식적으로 자금의 물꼬를 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너무나도 이제 저평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미분양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해서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좀 세밀하게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세금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면서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물꼬를 주식시장으로 틀어가는 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저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세 제도가 말씀하신 대로 점점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뭐 주택이나 부동산 시장에 어떤 구조적인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아마도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 쪽으로 계속 저는 전환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월세 거래량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증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도 점차 이제 월세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천천히, 왜냐면 전세제도라는 게 급격하게 당장 없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그때도 과연 전세가 주류일까? 거기에들은 저도 굉장히 피해천만 거기는 확실히 또 전세 사기도 좀 한몫을 했겠죠.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 지인이 이사할 때 그냥 계약하는 거 좀 도와줬는데 네. 월세였거든요. 아, 네. 월세는 확실히 검토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전세는 목돈이 들어가니까 네. 사기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월세는 그 보증금이 되게 작잖아요. 맞아요. 뭐 이걸 가지고 사기지.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저런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보면 제가 제 지인분들 중에서 이렇게 경매 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경매 당한다고요? 하는 게 아니라? 네, 경매 당하는. 그러니까 내가 세입자로 있는데 이게 이제 경매를 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건가요? 경기가 안 좋은, 지금 경매 건수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 일반 분들이 뭐 유튜브 영상, 저 김작가 TV도 마찬가지지만 뭐 자극적인 썸네일, 언론 기사 이런 것들 전문가의 코멘트 보면서 오해하거나 있거나 착각하고 있는 시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다들 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영역들이 다 또 조금씩 다르잖아요. 부동산도 분야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분들의 그런 영상을 좀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보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현금 부자야. 그래서 내가 30억 주고 샀어요. 근데 현금 부자로 사면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현금 많지 않고 내가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서 집을 사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주택 가격이 뭐 20%, 30% 정도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내 인생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그게 꼭 아파트가 아니라 뭐 건물이 되었건, 뭐 아니면 주식 투자가 되었건. 그래서 뭔가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6.17 대책 이후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런 댓글 남기는 경우가 있대요. 예를 들면 집값이 앞으로 여전히 이제 오를 거라고 기존에 말했던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 영상에 댓글에서 6.17 대책 나왔다, 이제 끝났다, 집값 완전 떨어지는 거다, 이런 코멘트를, 어쨌든 이게 집을 살 여력을 없애버리니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대책만으로 이제 집값이 막 폭락하고 막 그런 방향은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아닌 것 봐요. 같네요. 왜냐면 집주인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하니까 매수자를 확실하게 줄인 건 맞지만, 집주인에서 놓고 보면
아니 내가 당장 급하지 않은데 이걸 왜 파냐라는 거죠. 낮은 가격에. 그러니까 오르진 않지만 네. 이게 막 폭락까지 나요. 그리고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책들로 인해서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 입장. 그렇죠. 대책이라기보다는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미국발 경기 침체. 예, 여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한국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시름시름 앓고 있으면서 계속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자, 정리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이 찾아오면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만 한번 찝어주시면서 마지막 시청자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일단 올해 25년 하반기는 저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22년 하반기, 2008년 하반기와 유사하게 저는 펼쳐질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그럴 때는 지방 같은 경우는 뭐 20년 만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절호의 기회가 저는 올 것 같고 수도권 그 중에서도 이제 강남 핵심부가 아니라 외곽 지역이나 이런 지역, 특히 또 강남 일부 지역들 중에서도 좀 내 집 마련을 좀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할 수 있는 저는 되게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2035년, 2040년 되면은 진짜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때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상황 자체가 여의치 않아서 뭔가 부동산으로 내가 자산을 늘려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좀 잘 살리셔서 좋은 기회 무릎 밑에서 내 집 마련 좀 하실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부동산 정부의 급작스러운 대책이 나오면 대표님 급히 모셔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기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